안녕하세요. 현재 파주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이토록 잔인하고 기막힌 비극의 상연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흘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지만, 내 소중한 아이와 내 인생을 짓밟은 그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올라가죠. 결혼 초 제 남편은 무모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무섭게 꼬이면서 순식간에 거액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결국 절박한 마음에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죠. 매일같이 험악한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며 기물 파괴를 일삼았고, 우리는 피신하느라 그야말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불법 추심이 거의 사라졌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했거든요. 하루는 그 사채업자 패거리가 저희 집안에 신발까지 신고 들이닥쳤죠. 한 명은 옷을 벗고 거실에 들어 누웠고 다른 한 사람은 담배를 뻑뻑 폈습니다. 그 둘은 늘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었죠. 자신을 박 사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제가 전화 받으라고 몇 번을 말을 했어요. 제가 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시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박 사장님.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달까진 갚을게요. 네? 이번 달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객님? 네. 딱 한 달이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한 달이라 일단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반말을 찍찍하고 문신이 덕지덕지 있는 다른 건달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작게 끄덕거리던 그 사람이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고는 바로 꺾어버리더군요.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으아! 박 사장은 자신의 입술 위로 검지를 대더니 조용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고객님, 전 말로 안 합니다. 아셨어요?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다신 제가 여기 발걸음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또 보면 그땐 손가락 하나로 안 끝나요. 우리 좋게 좋게 웃으면서 봅시다.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셨더라? 한 달? 아닙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까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만 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남편은 사채업자 발밑에 납작 엎드려 꺾인 손가락으로 바지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게 박 사장이 가고 저희는 병원에 가서 서둘러 치료를 했죠. 그리고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제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저 사람들이 진짜 나 어디 끌고 가서 장기라도 팔아버릴 기세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당신한테 은혜 갚으며 살게. 여보, 우리 결혼할 때 했던 반지까지 다 팔았고 집에 쓸만한 것도 다 팔았잖아. 내가 무슨 수로 돈을 구해? 이미 구할 만큼 다 했는데. 당신의 선산 있잖아. 거기는 가족묘도 있어서 팔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아버지도 거기 계신데. 그럼 난 죽어? 지금 죽은 사람이 중요해? 산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이렇게 빌게. 내가 어떻게든 그 선산 되찾아주면 되잖아. 여보, 한 번만.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이러다가 우리 장남 죽는다. 송장 치우게 생겼어. 제발 새아가,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너 평생 모시고 살 테니 제발. 남편과 시어머니가 너무나 가엾고 안타까웠던 저는 결국 친정엄마에게 염치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사람 진짜 이대로 두면 죽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김서방 진짜 죽어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되찾을게요. 결국 딸의 피마르는 애원에 어머니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오던 소중한 땅까지 매각하셨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제가 직접 가서 남편의 사채빚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갚아줬고요. 그때 사채업자 박 사장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이걸 한 번에 다 갚으시다니. 이래서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실 테니 언제든지 다시 방문해 주세요, 사모님. 그쪽이랑 다신 얼굴 볼 일 없거든요? 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이 되면 또 뵙죠. 저는 치를 떨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정중한 말투에 점잖은 얼굴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 어떤 깡패들보다 훨씬 무서웠기에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았죠. 어쨌든 그 일로 남편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다시 신용을 회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곧바로 취업해서 다시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결혼 10년 만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돌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며 집안을 흔들어 놓더군요.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두고 다시 사업 시작해야겠어. 남의 밑에서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어봤자 평생 가난 못 벗어나. 지금 판이 아주 크게 열렸다고. 이 기회 잡아야 우리 식구 팔자 고쳐. 선산도 얼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장인어른을 위해서.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사업하다가 사채업자한테 쫓기면서 피눈물 흘렸던 거 벌써 잊은 거야? 손가락을 자르겠네, 장기를 파버리겠네 할 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까지 팔아서 당신 목숨 구원해줬는데 또 무슨 놈의 사업이야? 착실히 돈 벌어서 선산 땅은 됐고, 어느 세월에. 그리고 당신은 왜 옛날 일 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니까. 내가 그땐 경험이 없어서 당한 거고 지금은 10년 동안 바닥에서 뼈를 깎으면서 노하우를 쌓았어. 마누라가 돼서 남편이 큰 뜻을 품었으면 귀를 살려주진 못할 망정 또 죄를 뿌리고 기억도 하기 싫은 그 사채 타령을 해? 어쨌든 절대 안 돼. 당신 사업하다가 또 망하면 그땐 우리 진짜 다 길거리로 나앉아 죽어. 우리 딸 생각도 해야지. 겨우 초등학생인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 시끄러. 재수없게 죽기는 왜 죽어? 하여튼 그깟 빚 좀 갚아줬다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지.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결심 안 바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저 몰래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끝내 사업을 강행했고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죠. 덕분에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졸이며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 우려와 달리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의 두 번째 사업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안의 공기와 사람들의 태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게 뒤바뀌었고요. 왜냐하면 성공으로 기고만장해진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루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노려보더군요. 야, 당신 그때 기억나지?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집 담보 잡는다고 동네 떠나갈 듯 울고불고 난리 쳤잖아. 내가 그때 미련한 당신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 회사 월급으로 손가락 빨면서 40평생 쥐꼬리만한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여보, 그땐 우리가 또 모든 걸 잃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길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지. 됐고, 당신은 그놈의 사채 타령, 친정 타령 좀 그만해. 아주 입만 열면 유세를 떨어요. 그깟 선산 좀 팔아준 걸로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사골도 치사해서 그렇게는 안 우려먹겠다. 안목이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고 미련해? 그러니까 성공 못하고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돌아가신 장인도 그랬지. 그저 남 밑에서 지갑 열리길 기다리는 한심한 성격. 가난을 못 벗어나는 인간들은 꼭 저렇다니까. 내가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망하라고 그랬어? 우리 식구 지키려고 걱정했던 마음을 그렇게 짓밟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이나 장인이나 평생 남 밑에서 일해서 사는 꼴이 비슷하니 그렇지. 인생은 한 방이야. 날 보면 알겠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사업에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 당신처럼 식견 좁고 무식한 여자가 간섭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알겠어? 심지어 시어머니 역시 기다렸다는 듯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저를 구박하며 얹혀 사는 식구 취급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제게 평생 잘하겠다는 말을 했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죠. 예, 너 그때 우리 아들 사업 제기한다는 거 사채 타령하면서 초쳤던 거 기억나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남편 앞길을 막는 악처짐만 골라서 했는지 몰라. 내 아들이 잘나서 이렇게 큰 사업가로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너 같은 멍청한 며느리 말 들었으면 우리 아들 평생 재능 썩히고 살 뻔했잖아. 하여간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좋게 되는 일이 없지. 어머님, 그때 남편 목숨이 걸려있던 일이라 걱정이 돼서.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남편을 크게 뒷바라지할 생각은 못하고 저만 하는 거지. 너 우리 아들한테 고마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아라. 인물 좋고 돈 잘 버는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선산까지 팔아 목숨을 건져줬던 그 눈물겨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성공에 방해만 되는 무능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을 하며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기운이 조용히 닥쳐오고 있었죠. 바로 하나뿐인 소중한 딸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이유도 없이 심한 설사를 반복하고 배가 찢어질 것 같다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장염이나 유당불내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가라앉긴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죠. 급기야 소화조차 시키지 못하고 혈변까지 보더군요.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아가 왜 그래? 응? 어디 봐. 여보 당장 나와봐. 애가 열이 나. 병원 가야겠어. 제가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의 소매를 잡고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뭐 좀 체했거나 장염이겠지. 왜 한밤중에 사람 정신없게 난리야? 응급실 가봤자 몇 시간 동안 링거만 맞고 돈만 버려. 당신이 약 좀 먹이고 재워.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애가 지금 피까지 쏟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장염 타령이 나와? 남도 아니고 당신 딸이야. 당장 차 빼. 나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투자자 미팅 있어. 응급실 갔다가 밤새우면 내 미팅 망치라고? 당신 운전할 줄 알잖아. 정 불안하면 당신 혼자 데리고 갔다 와. 결국 저는 차가운 남편을 뒤로 한 채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아이를 겨우 업어 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며칠간의 정밀검사와 조직검사 끝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갈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피눈물을 쏟으며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슬퍼하거나 아이 걱정을 하기는커녕 제게 짜증부터 내더군요. 아니, 요즘 세상에 대장암이 말이 돼? 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어? 당신 매일 집에서 애 관리 안 하고 뭐 한 거야? 애 엄마라는 게 정말...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애 아빠로서 할 소리야? 걱정도 아니고 내 탓을 한다고? 나 당신 사업한다고 집 비우고 애한테 눈길 한 번 안 줄 때 나 혼자 애 챙겼어. 그게 뭐? 애 엄마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밖에서 놀아? 돈 버느라 바쁜 사람한테 힘을 보태주진 못할 망정 겨우 가져온 소식이 애 암 걸렸다는 소리냐? 나 지금 사업 확장하느라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진짜 도움 안 되네. 이씨.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핏덩이 같은 손녀를 걱정하긴커녕 저를 향해 악담을 쏟아내며 온갖 구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에고고 내 팔자야. 도대체 어디서 저런 액덩어리가 굴러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지. 너 솔직히 말해라. 너희 친정에 무슨 유전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희 친정에 암 환자 한 명도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 교통사고라지만 그 몸에 암이 있는지 뭔지 알게 뭐야? 거기다 우리 가문 쪽은 대대로 건강한 핏줄이라 그런 병 걸리지도 않고. 겨우 딸 하나 낳아놓은 게 몸에 몹쓸 유전병을 달고 나와? 네가 나쁜 피를 섞어 놓으니까 애가 적골이 된 거 아니냐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나도 죽겠다. 암이라는 게 무슨 병인 줄 아냐? 집안 기둥뿌리 뽑고 온 가족 피 말려서 다 죽이는 병이야. 앞으로 치료비며 수술비며 돈이 수억 들어갈 텐데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을 저런 몸에 들이부어야겠냐? 앞으로 치료비며 수술비며 돈이 수억 들어갈 텐데 우리 아들 힘들게 번 돈을 저런 몸에 들이부어야겠냐? 성질나. 하필이면 재수도 없지. 어이가 없었죠. 아니, 분노로 온몸이 떨리더군요. 돈 타령하는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통장에서 다달이 수백 수천만 원씩 뺐으며 온갖 명품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이며 본인의 다른 자식들에게까지 남편이 번 돈을 덥석덥석 나눠주며 큰 소리를 치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자기 핏줄한테는 남편 돈을 펑펑 쥐어주면서 정작 죽어가는 하나뿐인 손주 딸아이의 치료비 앞에서는 가족을 죽이는 병이라며 돈 아깝다고 그랬던 거죠. 이혼하자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라도 그땐 아이가 우선이라 내리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요. 여보, 오늘 우리 딸 병원 같이 가줄 거지? 아이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해서. 아유, 또 병원 타령이야? 나 오늘 중요한 출장 있는 거 몰라? 당신은 왜 애가 조금만 아파도 유세를 떨면서 사람 달달 볶아? 병원은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남말하듯 말해? 남도 아니고 우리 하나뿐인 딸이야. 요즘 애 얼굴빛이 얼마나 안 좋은데. 당신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애한테 관심이나 있어? 내가 밖에서 노는 줄 알아? 다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피 터지게 돈 버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해. 진짜 질린다 질려. 남편은 아이의 병원 방문을 핑계로 번번이 짜증을 냈고 아이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함께 걱정해주긴커녕 오히려 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쇼핑몰 아이디를 남편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다른 주소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병간호하느라 필요한 물건을 그걸로 구매하는데 비슷한 실수가 계속되어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거죠.
제가 주문 목록에 담아둔 물건을 남편이 내연녀가 필요한 건 줄 알고 보내고 있었단 걸 말입니다. 제가 추궁하니 처음에는 직원에게 주는 거라고 했다가 지인이라고 빡빡 우기더니 결국 싫어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싹싹 빌면서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우리 애가 아픈데 당신 그러고 다니는 게 정상이니? 아이가 아프니까 더 미쳐서 그래.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내 탓은 아니야. 그 여자가 자꾸만 나한테 집착한 거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나랑 우리 딸을 버리고. 다신 진짜 2번은 안 만날게. 우리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 여보, 됐고. 당신 같은 사람은 애 아빠도 아니야. 당장 이혼하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깔끔하게 갈라서서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보든지. 여보, 나 당신 아니면 못 살아. 알잖아. 우리 함께 힘든 시절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신 안 그래.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딸이 받을 충격은? 항암 치료 힘들게 진행하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서 그래? 내가 잘할게. 진짜로 아빠 역할 제대로 할게.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을 들어주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이 망할 놈아. 세상 천지에 조강지쳐버리고 잘 사는 놈 없어.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짓.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다시 또 이런 일 벌어지면 그땐 너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알았어? 얼른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거의 한 달 내내 제 앞에서 빌고 다시 딸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그걸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딸아이의 항암 치료와 남편의 뉘우치는 태도에 마음이 다소 풀어져 있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연락한 흔적을 다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에 저는 휴대폰을 남편의 얼굴에 던지다시피 하며 소리를 질렀죠. 당신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또 그 여자 만나고 있었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 그 눈물이 다 거짓이었어? 그래, 요즘 최근에 또 바쁘다면서 출장이 잦더니 그런 거니? 그래? 제가 미친 듯이 난동을 치자 남편은 당황하며 제 손을 잡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그 여자 만난 적 없어. 진짜야.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전화들은 다 뭔데? 그 기집애가 미친년이라 그래. 제발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정리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안 놔주는 거야.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날 협박하고 있다고. 곁에서 저희 부부의 다툼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역시 불과 한 달 전 남편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슬그머니 남편의 편을 들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남편 말 좀 들어봐라. 남자가 단칼에 잘라내려고 해도 요즘 젊은 가시나들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데 그러니. 그 여자가 내 아들 돈 보고 아주 작정을 하고 붙은 모양인데 작정하고 달려드는 여자한테 남자가 무슨 힘이 있겠니? 다 저 불쌍한 우리 아들 유혹해서 뜯어먹으려는 독한 년 탓이지. 시어머니의 가당차는 편들기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휴대폰에 찍힌 문자 내역을 보여주더군요. 이거 봐, 진짜라고. 나도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단 말이야. 오빠, 이런 식으로 끝내면 내가 그냥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오늘 당장 안 나오면 나 회사로 찾아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실제로 문자 내역에는 남편을 향한 섬뜩한 폭언과 협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봤지 여보? 내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달래주느라 전화한 거라고. 나 좀 믿어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고민 끝에 쇼핑몰에 등록된 주소를 토대로 그 상간녀가 산다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죠. 여자는 절 보자마자 저를 알고 있는 듯 눈을 찌푸리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알려줬어요? 기가 차서 절 알고 있나 보군요? 유부남이란 걸 알고 만났다는 소리고 맞아요? 제가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자 여자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턱치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는 지독하게 뻔뻔한 태도였고요. 그럼 모르고 만났을까요? 회사에서 사장님 결혼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럼 그쪽이 회사 직원이란 뜻이네요? 그것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사모님 되게 물으신 게 많네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 물러 터진 사람이라고. 지금 보니 진짜였네. 이봐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부끄러움은 알아야지. 남의 가정 박살내고 아직까지도 미련 못 버려서 구질구질 구는 거 그만해주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여자는 배를 잡고는 깔깔 웃더니 이렇게 말했죠. 구질구질요? 사모님, 번지수 한참 잘못 찾으셨어요. 내가 그쪽 남편을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미쳤어요? 나 그 인간이랑 진즉에 헤어졌거든요? 뭐? 헤어져? 어제까지도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죠? 내가 협박을 했다고요? 사모님, 그쪽 남편이 무슨 소설을 썼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건 갑자기 회사를 잘려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지. 퇴직금도 안 주고 그리고 헤어진 이유도 제 입장에선 너무 불쾌하죠. 이유라니 가정을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가정? 진짜 웃겨서 돌아가시겠다. 그 인간 가정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여자는 실소를 터뜨리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똑똑히 보세요. 그쪽 남편은 이미 저 말고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무슨 왕년에 금융업 하는 부잣집 딸이라나? 그쪽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저 버린 거거든요. 나도 걸리적거리니까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나도 나지만 어쩜 그렇게 남편 거짓말에 싹 다 속아 넘어가요? 불쌍해서 진짜 못 봐주겠네. 상간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추악하고 충격적인 진실에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여자에게 협박당하는 불쌍한 피해자라며 억울해하던 남편이 사실 또 다른 어린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온몸을 떨며 남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끝 하나까지 피가 마르는 분노를 안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당신 인간이야? 언제까지 날 바보 취급하며 속여먹을 작정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왜 그래? 나 방금 그 여자 만나고 왔어. 당신 다른 여자가 또 있다며? 정말 미쳤구나.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지금 그걸 뚫린 입이라고 묻는 거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예상과 달리 남편의 반응은 이전처럼 빌거나 읍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까발려지자 기다렸다는 듯 가증스러운 가면을 홀랑 벗어던지더군요. 남편은 도리어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유, 그래, 나 여자 있다. 됐냐? 아주 사람 피를 말려라 말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당신도 이제 나한테 정 싹 떨어졌을 테니까 긴 말할 것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줘. 뭐? 이혼? 당신 지금 나하고 우리 죽어가는 딸아이 두고 이혼 소리가 나와? 언젠 하자며. 그땐 이혼 노래를 부르더니 왜? 뭐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
근데 어쩌나 이젠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당신이랑 살면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이혼해. 매일 아픈 애 핑계로 인상만 팍팍 쓰고 과거에 사채빚 갚아준 거 가지고 20년 내내 생색내고 나도 이제 돈 있고 능력 있는데 왜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남편 옆으로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벌레 보듯 비아냥거리시더군요. 그래 얘,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거 눈치를 보고 사니? 이번에 만나는 그 어리고 예쁜 아가씨 말이다. 옛날에 큰 금융업 종사하시던 사장님 딸이라더라. 이제 막 30 중반에 어찌나 싹싹하고 교양이 넘치는지 우리 아들하고 아주 딱이야. 너처럼 병 걸린 딸만 덜렁 낳아놓고 유세 떠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나이도 어리니 아들 손주도 볼 수 있을걸? 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물었죠.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 다른 여자 있는 거? 그럼 내 아들 일인데 내가 모를까? 그럼 왜 이혼하려는 저를 잡으신 거죠? 도대체 왜요? 그땐 회사 비서인가 뭔가 만나고 있을 때야. 애초에 그 여잔 내 며느리감이 아니었으니 진심으로 네 편이 되어준 거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건 나도 싫어서 반대했고, 그따위 애를 안방에 들일 거면 조강지처가 나은 거라고 설득도 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짝을 골라왔으니 이번엔 나도 찬성했다. 왜? 그럼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슈퍼에서 과일을 고를 때도 들었다 놨다 비교해서 사는 판국에 내가 며느리 비교도 못하니? 내 아들 능력에 저 정도 인물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면 그러라는 게 왜 잘못이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이야. 딱 한 번 인생에 의리 지키고 신의 지키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니?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못 들었어? 애가 좋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모욕감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바라시는 것처럼 이혼하죠. 여보, 우리 당장 이혼해. 대신 당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 친정에서 해준 기여도까지 싹 다 계산해서 정확히 받을 거야. 당연히 상간소송도 덤으로 할 거고, 그 정도 각오는 했지?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소름 끼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더군요. 재산 절반? 그냥 이거 받고 깔끔하게 꺼져. 20년 전에 당신 친정에서 나 사채빚 갚아주느라 팔았던 그 시골 선산 있지? 내가 최근에 그 땅 몰래 다시 사뒀거든? 그 선산 명의 당신한테 넘겨줄 테니까 재산 분할이고 뭐고 이거 받고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시어머니가 거들며 제 가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이거 안 받고 뻗대면 우리 아들이 내일 당장 포크레인 불러서 그 선산 싹 다 파엎어버릴 거다. 너희 아버지랑 조상님들 묘지까지 싹 다 파헤쳐서 흙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어디 해보렴. 눈앞에서 아버지 관뚜껑 열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도장 찍어. 이걸 준비하신다고 그간 시간 끄셨어요? 그래, 뭐 나름 대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싫다면요? 그러자 남편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죠. 소송까지 가야 될 거야. 물론 당신이 이기겠지. 근데 난 이미 재산을 최대한 빼돌려놨어. 작정하고 찾는다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 찾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걸. 더구나 시간을 그렇게 끌고 질질 끄는 동안 아이 치료비며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혼 안 한다고 버텨도 마찬가지고. 어디 억울하면 남편이 돈 안 준다고 소송해봐. 당신들 진짜 사람 탈을 쓴 짐승이야.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비아냥거리지 말고 선택해. 선산이라도 건지고 딸 당장 치료시킬 돈이라도 주고 나갈래? 아니면 끝까지 재산 절반 달라고 우기다가 조상님 묘지도 파헤쳐지고 딸 치료비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게 만들래? 소송은 시간 싸움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란 뜻이고. 당신이 무슨 수로 버틸 건데?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너한테도 좋을걸? 남편과 시모는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더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딸아이의 2차 항암 치료비와 고가의 표적 치료제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피를 토하며 병실에 누워있는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은 그날 바로 내연녀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다고 신나서 춤까지 추더군요. 그리고 하필 그 무렵에 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한부 판정을 내렸죠.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암이라는 게 젊을수록 전이가 빠른데 이번 항암으로 전이를 막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선생님, 제발 그 표적 치료인지 뭔지 아니면 신약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확답도 불가하고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일단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 딸만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자존심도 뭣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그 내연녀라는 여자, 그 여자도 금융가 집안 딸이니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사람일 거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남의 가정 파탄내고 죽어가는 어린아이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남자를 빼앗으려 할까? 내 사정을 알면 제발 불쌍한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놔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자. 일단 시간을 벌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몰래 뒤져 알아낸 두 번째 내연녀의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딸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안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죠. 저기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남편 좀 놔주세요. 제 딸아이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 애를 봐서라도. 이때 굵직하고 낯익은 소름 끼치는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뜻밖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쳐들어 위를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내연녀도 금융가 회장님도 아니었죠. 그 사람은 바로 20년 전 제 남편의 손가락 하나를 꺾어버렸던 그 악명 높은 사채업자 박 사장이었으니까요. 박 사장님? 고객님, 돈 필요하셔서 오셨나요? 아유, 이런, 이미 손 털고 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도 소개해드릴까요? 그 사장은 몰라도 내 사모님이라면 신용을 하니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죠. 여기 박수진이란 여자분 집 아닌가요? 그거 제 딸인데요. 아빠? 이때 문 뒤에서 젊고 예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랑하던 금융가 회장님의 어리고 싹싹한 딸, 바로 사채업자 박 사장의 외동딸이었던 거였죠. 여자의 표정을 보니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의 내연녀와는 달리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모르더군요.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 부들거리며 떨다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분명 사별했다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박 사장에게 하나뿐인 금지옥엽 딸을 제 남편이 감쪽같이 속이고 접근했다는 사실, 그리고 암에 걸린 어린 딸과 선산을 담보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놨죠. 진실을 알게 된 박 사장의 눈에 순식간에 시퍼런 광기가 서렸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내 딸을 속여? 내 밑에서 사채비 갚던 버러지 같은 놈이 내 딸한테 정체를 속이고 사기를 쳤단 말이지. 거기다 자기를 살려준 조강지처랑 병든 자식까지 버려? 박 사장은 어느새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짓밟으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 무릎 꿇지 마세요. 이혼을 원하시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인간은 차근차근 밟아드리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만 해보세요. 뭐 재산분할? 아니면 뭐 이혼 안 하는 거? 저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 왜요? 어쨌든 제 딸이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으니 아비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옳죠. 비록 은퇴했지만 이 바닥에서 철칙 하나로 먹고 살았던 접니다. 빌려준 돈을 무슨 수를 써서든 받고 은혜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갚는다. 이런 철칙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세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렇게 대답했죠. 그 인간을 땅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만들어주세요. 20년 전 그때처럼.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보죠. 그날부터 박 사장의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박 사장은 자신이 가진 불법과 합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남편의 뒤를 잡기 시작했어요. 세무사, 흥신소, 법조계 인맥까지 싹 다 동원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숨겨뒀던 차명계좌, 가상화폐, 자신의 식구들 명의로 빼돌린 돈까지 며칠 만에 샅샅이 파헤쳐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로펌 최고 변호사들 다 붙여서 이혼 소송 걸어줄 테니까 그 새끼가 빼돌린 재산 10원 한 푼 안 놓치고 다 찾아올 겁니다. 위자료도 넉넉히 받고요. 혹시 선사는... 그건 조금 나중에 돌려드리죠. 그걸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 쉽게 내어주진 않을 테니까요. 박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남편이 은닉한 재산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가 제출되죠. 남편은 재산 분할로 선산이나 던져주고 입을 닫게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색이 되어 발을 굴렀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올래? 선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조상들 무덤을 다 파버릴 거라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래도 난 절대로 포기 안 할 거니까. 아주 돈에 미쳤구나. 근데 당신 돈은 어디서 나서 소송을 하는 거야? 애 병원비는? 딸 생각은 안 해? 혹시 사채라도 쓴 거야? 어떻게 알았니? 맞아. 나 사채 써서 소송하는 거야. 왜? 사채 소리 들으니 그때 부러진 손가락 마디가 쑤시니? 야! 실제로 제 소송 비용은 박 사장이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채를 썼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죠. 재산 분할을 받으면 제가 갚겠다고 했지만 그조차도 거절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남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쓸어버리려는 거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혼 소송이란 응징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죠. 동시에 남편의 회사에는 하루아침에 함께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주요 거래처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남편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죠. 갑자기 거래 중단이라뇨. 저희 물품 납품 안 받으시면 저희 회사 당장 부도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도덕이 아니잖아요. 네? 초반에 남편은 전화를 끊고 욕지기를 뱉으며 다른 곳이 남았다고 했지만 연이어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엔 거의 울먹이며 소리를 쳤죠. 이미 만든 물량을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저희 그간 7년 가까이 거래했는데 이러시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단 저와 재산 분할하며 반토막 나게 된 재산 때문에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거래처가 싹 다 끊겨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였고 박 사장의 딸까지 손을 거들고 나섰죠. 유부남이라는 걸 감쪽같이 속인 제 남편에게 복수를 하려던 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 저번에 외제차 사려던 거 있잖아. 오빠가 결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뭘 사달라고? 자동차? 아니 자기야,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보면 안 될까? 지금 회사 사정이 말하기는 좀 그런데. 설마 그 정도 능력도 없었던 거야? 이런 식이면 나 좀 곤란해.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무능한 남편감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야. 그 정도는 여유가 있지. 왜 못해줘? 오빠 못 믿어? 그 아버님한테 행여나 그런 말 하지 마. 가뜩이나 나 나이 많은 게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든 그 외제차 사줄게. 박 사장님의 딸은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제 남편의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제가 함께 있었죠.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쇼핑을 할 때마다 모두 제게 주더군요. 아가씨, 저한테 주실 필요 없어요. 전 재산 분할도 받을 텐데요. 아니요, 원래 다 사모님한테 가야 할 것들이잖아요. 애초에 절반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따님 것도 같이 골라요. 어차피 그 인간은 좀 당해야 되니까 쇼핑 다 하고 얼른 병원 가야죠. 그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박 사장의 딸은 통이 엄청 컸죠. 쓰지도 않을 약혼식장, 결혼식장 예약에 드레스를 몇 벌이나 구매했고 별도로 피부과 정기권, 마사지샵을 최단 기간으로 등록해서 제게 선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서 수상한 냄새를 맡은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지만요. 계약이 끊어지고 회사가 휘청거리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당신 작품이었구나. 간도 작은 여편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했다. 박 사장이 뒷배였어? 남편은 삿대질을 하며 제게 고함을 지르더니 박 사장 딸에게 이를 드러냈죠. 금융업? 야, 나 너 뒷조사 싹 다 했어. 하도 씀씀이가 커서 이게 뭔가 싶었더니 사채업자 박 사장 딸이던데 그게 금융업이니? 어디서 이런 사기꾼이. 내 돈 어쩔 거야? 내 돈! 사채는 금융업 아닌 줄 알아? 그쪽이야말로 와이프 사별했다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내가 사기꾼이면 넌 살인범이니? 너?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이 새파랗게 어린 게. 그런 너는 새하얗게 늙어서 그러고 살고 싶니? 아픈 딸까지 버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그깟 푼돈 좀 썼다고 부들거리는 걸 보니 참 가엾다. 말싸움에서 밀리니 남편은 부들부들 떨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둘 다 고소할 거야! 이거 사기야! 횡령이고! 내 카드, 이 망할 인간들! 하지만 남편은 안타깝게 우릴 고소할 그럴 시간조차 없었죠. 어느 날부터 남편의 회사 로비에는 험상궂은 문신을 한 사채업자 패거리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20년 전 남편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낯익은 건달들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가서 보니 그들은 회사 입구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죠. 와, 옛날 생각나네. 너 20년 전에도 우리한테 쫓겨다녔잖아. 회사 꼬라지 보니까 곧 망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우리 박 사장님 딸한테 사기친 값은 치르고 망해야지.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업무 방해야. 신고해 이 새끼야. 우리가 뭐 폭력을 썼냐? 우린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경찰이 와도 여긴 당신네 회사 안도 아니라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알았니? 실제로 남편은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을 잡아갈 명분은 없었습니다. 하필 같은 건물에 공용 오피스가 들어서 있었는데 건달들이 그곳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거였죠. 결국 남편의 분노는 저를 향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박 사장까지 끌어들인 장본인인 바로 저요. 이윽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로지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 피를 말리게 했다는 일념 하나로 진짜로 친정 선산의 묘를 밀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장 회사 자금줄이 막혀 수중에 쥐고 있는 돈도 없으면서 사채까지 끌었으며 포크레인과 파묘를 할 인부들을 부른 것이었죠. 그 뒤에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광기 어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악독한 여편네야. 네가 박 사장 그 인간한테 무슨 약을 쳐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차피 내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도 잃을 거 없어.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게? 당신 아버지 누워 계신 선산으로 가고 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거길 왜 가? 당연히 다 끝장낼 각오로 가는 거지. 그러니 당장 당신이 분할받은 내 재산 절반 다시 내 손에 쥐어줘. 그러면 현장에서 장비 철수시킬 테니까. 안 그럼 오늘 너네 아빠랑 네 조상님들 묘지 흔적도 없이 사방에 물고기밥처럼 흩뿌려버릴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비아냥거림까지 얹혀 들려왔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성질 알면서 테스트하냐? 네가 그따위로 굴어봐야 너만 천하의 불효녀 되는 거야. 빨리 재산 돌려준다고 해. 그리고 이 선산 가지고 가란 말이야. 알겠니? 예전엔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갑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맘대로 해. 어디 진짜 손가락 하나라도 대보든가. 물론 손가락이 또 뒤로 꺾이겠지만.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포크레인으로 파든 손으로 파든 맘대로 하라고. 대신 당신들이 저지른 그 죄값 오늘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될 테니까 기대해. 저는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박 사장님이 이미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었고, 남편이 급전을 빌려 포크레인을 빌렸다는 소식을 미리 저에게 언질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박 사장님은 제게 사모님, 그놈들이 협박해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느긋하게 선산으로 오십시오 라며 단단히 당부를 하셨더랬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진 저는 병원에서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긴 시간을 달려 선산 입구에 도달했을 때 산 밑은 이미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돈을 주고 불러온 포크레인 기사와 인부들은 산 위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한 걸음도 못 올라가고 있었죠. 이윽고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묘지가 있는 산봉우리 쪽으로 달려 올라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산 무덤 한가운데에 박 사장의 덩치 큰 수하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박 사장님이 느긋하게 캠핑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발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말고 어디 다른 사채 이용하신 모양인데 그 채권을 제가 딱 사버렸네요. 다시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다니 정말 꿈만 같고요. 그렇죠? 박 사장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매서운 손찌검을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말로 안 끝내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 않으실 테고. 어쩌실래요? 이때 박 사장은 산을 올라온 저를 발견하고는 단번에 일어서서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이 사모님 아버지와 조상님들 계신 거룩한 땅에 감히 더러운 발을 들이밀기에 제가 먼저 와서 세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 보자마자 기어와서 제 구두를 잡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귀신에 씌어서 그랬어. 선산도 줄게. 제발 박 사장님한테 말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줘, 여보. 채권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잖아. 이러다가 또 날 죽이려고 하면 어째? 시어머니 역시 제 발밑에 엎드려 통곡을 해댔습니다. 얘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입이 방정이지. 우리 아들 살려다오. 용서를 빌게, 살려다오. 20년 전 제 친정어머니가 저 짐승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팔았던 바로 그 선산에서 이제는 상황이 완벽히 역전되어 남편과 시모가 제 발밑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구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온 것뿐이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랑 딸을 버리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니?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은 걸 알아야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빌었지만 박 사장님은 씩 웃더니 한마디 던졌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박 사장님의 눈짓 한 번에 험상궂은 수아들이 남편을 끌고 가 포크레인 집게발에 줄로 매달아 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장님, 여보, 나 떨어져 죽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경찰 119, 아니 경찰 불러.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오줌까지 싸며 비명을 지르는 남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했죠. 결국 남편은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서 인감도장을 찍고 친정선산의 명의를 제게 완전히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렇게 불법과 합법이 적절하게 섞인 방법으로 저는 그 지옥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었고요. 얼마 후 남편의 사업은 진짜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몇 곳의 거래가 끊어지자 다른 곳들도 불안한 마음에 하나둘 손절을 했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고 알거지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어. 내가 잘할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떼어주라. 응? 얘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나이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그 손을 털어냈습니다. 20년 전 나와 내 어머니가 베풀어준 은혜를 당신들이 어떻게 갚았는지 잊었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들에게 줄 자비 따윈 없어. 당신들이 저지른 죄값 평생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치르도록 해.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달았죠. 아무리 억울하고 눈앞이 깜깜한 절망에 빠질지라도 진실과 정의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필 귀정의 진리 말입니다. 현재 저는 돈 걱정 없이 오직 제 소중한 딸아이의 치료에만 전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큰 차도는 없지만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미소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어줄 때마다 전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염치불고하고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 모진 암마저 훌훌 털어내고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기도가 제 딸아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제 분노와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격려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영원한 행복과 따뜻한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